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 21번째 이야기 사자가 동물의 왕이 되다. 그리고 22번째 이야기 빨간 커들링의 나라. 도자기로 만든 담을 넘어선 도로시와 친구들은 너무나 불쾌하고 거친 곳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풀들이 무성한 들판은 습지와 수렁투성이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곳곳에 숨어있는 진흙 웅덩이에 발이 빠졌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거진 풀들 때문에 웅덩이를 피해가기란 불가능했다.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면서 도로 실행은 그럭저럭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단단한 땅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부터 오히려 길은 훨씬 더 험악하고 거칠어진 것 같았다. 나지막한 관목이 우거진 들판은 지루할 정도로 끝없이 걸어간 끝에 그들은 또 다른 숲속으로 들어섰다. 그곳의 나무들은 이제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나무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고 커 보였다. 이 숲은 아주 아늑하고 좋은걸. 사자는 기쁨에 들떠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숲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어둡침침한걸. 허수아비가 투덜거렸다. 전혀 그렇지 않아. 사자가 말했다. 이런 곳이라면 평생 살아도 좋을 것 같아. 발밑에 깔린 이 나뭇잎들 좀 봐. 얼마나 부드럽고 바싹 말랐는지. 그리고 이 나무에 끼어있는 이끼는 또 얼마나 촉촉하고 싱싱한지 보라고. 들짐승들에게는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보금자리는 또 없을 거야. 어쩌면 이 숲속에 사나운 짐승들이 사는지도 몰라. 도로시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아직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군. 사자가 말을 받았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너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보통 때처럼 도로시와 토토와 사자는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그들을 지켜주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지막히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수많은 들짐승들이 한꺼번에 울어대는 소리 같았다. 토토는 낑낑거리며 몸을 움츠렸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숲속의 텅 빈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호랑이와 코끼리, 곰, 늑대, 여우, 그 밖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다. 잠깐 동안 도로시는 겁을 먹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사자가 동물들이 회의를 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동물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지저대는 것으로 보아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사자가 이런 말을 하자마자 몇몇 동물들이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자 마술처럼 순식간에 모든 동물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호랑이들 중에서도 가장 몸집이 커다란 녀석이 사자에게 다가오더니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때맞추어 잘 오셨습니다. 동물의 왕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숲속 동물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서운 적과 싸우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사자가 위엄있게 말했다. 저희들은 사나운 적에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괴물이 우리 숲에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놈은 코끼리처럼 몸집이 크고 커다란 나뭇가지만큼이나 긴 팔과 다리를 가진 커다란 거미 모양의 괴물입니다. 그놈은 숲속을 기어다니다가 8개나 되는 다리로 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잡아먹었습니다. 마치 거미가 파리를 잡아먹듯이 우리들을 한 입에 먹어버립니다. 이놈이 살아있는 한 우리들은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하던 중에 사자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자는 한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이 숲 속에 다른 사자들이 있느냐? 아닙니다. 몇 마리 있었지만 모두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 사자들은 당신처럼 몸집이 크고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 괴물들을 없애버린다면 모두들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이 숲의 왕으로 섬기겠느냐? 사자가 물었다. 물론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대답했다. 다른 짐승들도 커다란 목소리로 힘차게 대답했다. 지금 그 커다란 거미는 어디에 있느냐? 사자가 물었다. 저기 저 떡갈나무 숲 속에 있습니다. 호랑이가 앞발로 숲을 가리켰다. 그럼 내 친구들을 잘 돌봐주도록 해라. 사자가 명령을 내렸다. 당장 가서 괴물을 없애버리겠다. 사자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적과 싸우기 위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사자는 거미를 발견했을 때 커다란 거미는 잠을 자고 있었다. 거미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하고 징그럽기 때문에 사자는 잠시 얼굴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거미의 다리는 호랑이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길었다. 그 몸은 뻣뻣하고 시커먼 털로 뒤덮여 있었다. 커다란 입에는 길고 날카로운 이빨이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다. 하지만 그 머리는 마치 개미 허리처럼 가느다란 목으로 뚱뚱한 몸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자 사자는 거미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떠올랐다. 거미가 깨어있을 때보다는 잠들어 있을 때 공격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자 사자는 펄쩍 뛰어올라 번개처럼 거미의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육중한 앞발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단숨에 거미의 머리를 내리쳤다. 거미의 머리는 힘없이 몸통에서 떨어져 나왔다. 거미의 등에서 뛰어내린 사자는 거미의 다리가 버둥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사자는 거미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숲속으로 동물들이 기다리는 빈터로 돌아온 사자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동물들은 일제히 그들의 왕이 된 사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다. 사자는 도로시가 안전하게 캔자스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 곧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숲을 무사히 빠져나온 도로시와 친구들은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울창한 숲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 가파른 언덕이 나타났다. 언덕은 나무 한 그루 없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였다. 기어 올라가기가 무척 힘들겠는걸. 허수아비가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언덕을 올라가야만 해.
허수아비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갔다. 간신히 첫 번째 바위가 있는 곳까지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사나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장 돌아가. 누구냐? 허수아비가 물었다. 그러자 바위 위에서 머리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소리쳤다. 이 언덕은 우리들 거야. 아무도 이곳을 통과하지 못해.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지나가야만 해. 허수아비가 말했다. 우리들은 커들링의 나라로 가야 한다고. 절대로 안 돼. 또다시 사나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보았더니 바위 뒤에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한 명 서 있었다. 그는 아주 키가 작고 땅딸막했다. 그리고 주름이 잔뜩 잡힌 두꺼운 목 위로 아주 납작하고 커다란 머리가 놓여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양쪽 팔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것을 본 호수아비는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쳤다. 팔도 없는 녀석이 어떻게 그들이 언덕을 기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군. 우리는 꼭 이 언덕을 넘어가야만 해. 이렇게 말한 허수아비는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걸어갔다. 바로 그 순간 이상한 남자의 목이 한없이 늘어나면서 납작한 머리가 앞으로 불쑥 튀어나오더니 허수아비의 가슴을 정통으로 맞추었다. 허수아비는 대굴대굴 굴러서 언덕 아래로 떨어졌다. 이상한 남자의 머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남자는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걸. 이와 동시에 다른 바위 뒤에서도 커다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도로시가 둘러보니 언덕 위에 수백 명도 넘는 망치머리 사람들이 있었다. 거의 모든 바위에 한 명씩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쓰러진 허수아비를 조롱하는 웃음소리를 듣고 사자는 몹시 화가 났다. 그리하여 언덕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커다란 울음소리를 내며 바위 위로 몸을 날렸다. 또다시 이상한 남자의 머리가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그러자 대포에라도 맞은 듯이 우람한 사자의 몸이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도로시는 재빨리 달려 내려가 허수아비를 일으켜 세웠다. 여기저기에 상처를 입은 사자가 절룩거리며 도로시에게 다가왔다. 저 사람들과 싸워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아무도 저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도로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불러봐. 양철 나무꾼이 제안했다. 아직 한 번도 원숭이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 도로시는 서둘러 황금 모자를 쓰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순식간에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도로시 앞에 대령했다. 무슨 명령이십니까? 원숭이 대장이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를 이 언덕 너머 커들링의 나라로 데려다 줘. 도로시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원숭이 대장은 즉시 4명의 여행자와 토토를 그들의 팔에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그들이 유유히 언덕을 넘어가자 망치머리 사람들은 펄펄 뛰며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있는 힘껏 하늘을 향해 머리를 쏘아댔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원숭이들을 공격할 수는 없었다. 도로시와 그의 친구들은 무사히 언덕을 넘어
아름다운 커들링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 명령입니다. 원숭이 대장이 도로시에게 말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안녕, 고마워. 도로시가 손을 흔들었다. 하늘 높이 올라간 원숭이 무리들은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었다. 커들링의 나라는 아주 행복하고 풍요로운 것 같았다. 들판에는 잘 익은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들판 사이에는 잘 포장된 길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구불구불 흐르는 맑은 시냇물 위로는 튼튼한 다리들이 놓여 있었다. 이곳의 담과 집들과 다리들은 모두 밝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윙키의 나라가 온통 노란색이고 뭉크킨의 나라가 온통 파란색인 것과 마찬가지였다. 커들링들은 키가 작고 뚱뚱했다. 그리고 아주 명랑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차려입은 그들의 옷차림이 초록색 잔디와 노란 곡식들을 배경으로 단연 돋보였다. 원숭이들이 도로시 일행을 내려놓은 곳은 농가 근처였다. 그들은 농가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농부의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다. 도로시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하자 농부의 아내는 그들 모두에게 3종류의 케이크와 4종류의 과자가 나오는 훌륭한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 토토를 위해서는 우유를 준비해 주었다. 글린다의 성은 여기서 먼가요? 도로시가 물었다. 그렇게 멀지 않단다. 농부의 아내가 대답했다. 남쪽으로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곧 성에 도착할 거야. 마음씨 착한 농부의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서 도로시 일행은 기운차게 길을 떠났다. 풍요로운 들판과 예쁜 다리를 건너 한참 동안 걷다 보니 아름다운 성이 눈앞에 나타났다. 성문 앞에는 3명의 젊은 아가씨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황금색 술이 달린 멋진 빨간색 제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도로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들 중에 한 명이 먼저 말을 걸었다. 남쪽 나라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곳을 다스리는 착한 마녀 글린다를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도로시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분에게 데려다 주세요. 먼저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그럼 글린다에게 당신을 만나시겠냐고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시 일행이 자신들의 이름을 말해주자 빨간 제복을 입은 소녀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에 다시 나온 소녀는 도로시와 친구들을 기꺼이 만나겠다는 착한 마녀 글린다의 전가를 가지고 왔다.